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재산 증식 수단이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죠. 이거 쉽게 말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이곳에서 이탈한 자금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느냐가 코스피 5천 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우선 간밤 미국 증시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일이 많이 났죠. 예.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통과될 것 같아서 트럼프 감세법을 미리 짚어봤습니다는 사실 제가 영국 통신원이라면 아마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렸을 겁니다. 어제 그 트럼프 감세법에서도 재정 지출 문제가 돼서 하원과 상원에서 어려웠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정 지출에 복지비 지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무장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 트러스 위기론이 있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좀 지출을 삭감해달라 했는데 파피진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영국에서 국채 자경단이 출회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아마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영국 국채 시장이 지금 오늘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요. 다행히 진정됐습니다. 영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됐으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 유럽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되는 내용이고요. 이외에도 이 사항이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감세법에 관련해서도 우리도 지적했습니다는 트러스 위기론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미국도 트러스 위기론과 관련해서 영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뉴욕 증시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간밤에 더우셨죠? 어제 그 코스피가 41포인트 시원하게 오르고 오늘 다우존스주 한 300포인트 이상, 나스닥도 200포인트 이상 올라서 이렇게 그 한여름에 열대야 이런 거를 좀 진정시켜주는 이런데요. 증시가 이렇게 청량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청량제 역할을 하는 데는 지금 서원영 이렇게 PD께서 연일 고생하십니다는 이렇게 시원하게 오른 데에는 데이터 디펜던스에 의해서 매월 이렇게 첫째 주에는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근데 고용지표가 이렇게 하루마다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지표의 마지막 발표되는 게 실업률인데요. 왜 이게 실업률이 중요하냐면 파월은 경기 판단을 고용지표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지표에서 가장 대표격이 실업률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실업률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고, 반면에 기준금리가 7월 달에는 일부에서 이렇게 사실 그 금리나 얘기가 했었습니다는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7월은 어렵고 9월에 한 B컷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베센트 장관이 그런 쪽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7월 달 회의의 그 동결 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완화 부담이 이렇게 더 크게 작용해서 오늘 3대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 다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7월 달 금리 인하는 이번에 고용지표 실업률 발표를 계획해서 어렵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 증시적 측면에서는 서로 그 경기 침체 완화, 이제 다우지수는 올리고 금리는 인하가 어렵다고 본다면 사실 증시적 측면에서는 혼조세를 보였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나스닥과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미국에서 부동산 자금이 일부 유입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풍족하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함보다는 나스닥과 S&P 지수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일정도 많았었죠. 감세법 어제 말씀대로 통과됐습니다. 베센트 상호관세부가에 대해서 우리 시간으로 9일 새벽 1시에 마감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100개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4월 2일 날 했던 10% 내리고 나머지는 협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역적자법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이 세 가지 요인을 들어서 특히 트럼프의 말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우리도 이제 여기에 해당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머지 100개국에서는 그것이 25% 때리든 50% 때리든 30% 때리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오늘 얘기한 걸 보면 그 이전에 빨리 좀 미국을 따라달라. 9일 이전에 빨리 따라달라 하는 이런 간접적으로 압력을 준 것도 지금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과 관련해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핫 이슈로 다뤄졌었는데요. 우리 입장의 자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표들 보면은 미국에서도 증시라든가 가상화폐 가치라든가 상승 점칠 수 있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사실 부동산 자금 미국의 증시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사실 부동산 자금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주거용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투기적 속성을 감안해 볼 때는 역시 이런 그 증시로 그레이트 로테이션 내지는 머니 무브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증시로 유입되는 데는 사실 그 머니 무브 중에서 가장 늦게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실하게 위험자산, 주식에 대해서 위험자산 있잖아요. 선호 심리가 높아졌느냐 아니면 이게 꼭지점이 아니냐 두 가지 시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가장 이렇게 근거가 되는 빅스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난 상호관세 부과 직후 4월 8일 날 52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대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토막도 더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공포지수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으로 사실 그 선호하는 심리가 높아진다 이렇게 부입됐습니다. 어제도 그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미국의 국채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자산을 벌이될 것인가 트럼프 감세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빅스 지수에서 확인해 준다 이렇게 부입됐습니다. 그리고 CNN의 공포 탐욕 지수, FGI 지수 같은 경우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 4월 8일 날 3이었습니다. 극단적 공포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78로 처음으로 극단적 탐욕 단계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극단적 탐욕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자, 한편으로 보면 서머랠리가 올 수가 있다 하는 기대가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 탐욕 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7월의 위기설과처럼 정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맥브라인 지표를 이용해서 7월 위기설 FGI 지수가 극단적 탐욕 단계가 됐을 때 과거 2021년에 사실 그 맥브라인 지표 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던 이걸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가장 관심 있던 부동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언급도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실체를 알아보려면 이 CR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어떤 구조로 돈이 움직이느냐 이거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 증시의 대체적인 자금은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자기 삶이기 때문에 사실 상업용 부동산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아시겠습니다는 페드의 향후의 금리 의향 지수에 해당되는 사실 중립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해서 침체를 겪고 있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점대표상의 중립금리, 상업용 부동산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중립금리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그다음에 2월 FOMC까지 3.9%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R스타, 실물경제 균형을 가져가는 금리, R 더블스타, 금융 시스템의 균형을 가져가는 금리인데요. 그동안 R스타 금리가 R 더블스타보다 높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됐을까 하는 측면은 너무 페드가 경기 문제라든가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보지 물가 안정만을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면 자 R스타 금리를 높게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R스타가 R 더블스타보다 이렇게 높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증시 쪽으로 자금이 이탈돼서 들어가지 않고 상업용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이 R스타 금리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R스타 금리를 낮춰줘야 실물의 제조업 경기 활성화되고 이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낮추지 않다 보니까 중립금리에 낮추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장기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2018년 한국 국내증권사가 우리 대형 증권사가 가장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 PB 거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높은 업적권을 받았던 이런 때입니다. 이때가서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장기 침체하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식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은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은 정도차가 있지만 한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CRE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를 겪으면서 한때 우리나라 투자 많이 했던 증권사라든가 은행들 이 상업용 투자 해외 부문 손실이 막대한 상황 아닙니까? 네, 직접 문제까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면밀하게 해외 부동산, 국내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실태를 좀 명확하게 저렇게 점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근데 실천력이 가위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좀 반드시 짚고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 2018년 해외 부동산 마치 유행처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익 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라든가 뭔가에서 그 회사의 오너라든가 이런 건 오너만 배불리 한다. 근데 거기에 투자했던 데에서는 전부 손실을 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원성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2018년 해외 부동산 투자 마치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붙였던 해외 부동산이 지금 어떨까? 사실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때 라몬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붕괴 직전에 투자하는 언캐니 어빌리티 기억나십니까?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정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해외 부동산이 전부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해외 부동산이 대손금의 밑으로 가서 부실이 되기 시작한 때가 2022년 3월부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고객들의 손실을 한번 손실포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2023년 홍콩 파이낸셜 센터 이거 국내에서 많이 갔습니다. 투자액이 90%가 손실을 났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투하성도로 100% 전액 손실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 증권사가 많이 했던 뉴욕 브로드웨이 스트리트라든가 브로드웨이 프리트라든가 프랑크푸르트 이것도 대형 손실이 났습니다. 왜 감춥니까? 고객의 유치할 때는 언제고 수수료는 언제 가져가고 고객한테 수익 내지 않고 그때 당시에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성과급을 가져가고 엄청나게 승진하고 이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공정을 시정하겠다 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객들의 불만이 엄청 지금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해외 부동산 투자의 고객들의 심정은 지금 뭐냐면 여름철에 열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원하게 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고객들의 마음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좀 침체를 겪으면서 큰 손들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우리 증시도 모처럼 활기를 찾으면서 이 증시로 속속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하나 던져볼 것은 우리도 미국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최근에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맞물려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예. 가장 얘기했던 게 이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 한국에 지금 부동산 투기라는 게 어디 지역입니까? 지금 지방 같은 거 다 강북 지역도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강남 3구가 되겠죠. 한국의 부동산 열풍은 강남 3구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한국 증시 한번 외국 자본이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동안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예은행 예금 들어오죠. 퇴장 통화 들어오죠. 코인 자금 들어오죠.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국 증시의 지속 상승 여부에서 부동산 이탈 자금이 가장 늦게 반영하는데요. 최근에 강남 아파트의 그 가격 주춤과 함께 이 자금도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비싼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강남 아파트 현 정부 출범위에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 주춤하는 모습을 들어서 향후의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모 교수 제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강남 아파트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17%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필패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민간의 그 전문가들 이름도 이제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는 그냥 최근에 주춤거리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다시 상승에 재진입할 것이다 해서 오랜만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강도 있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걸 계기로 해서 향후에 강남 아파트 가격 관련해서 필패론과 불패론이 다시 등장하는 모습이 최근에 이렇게 강남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필패론과 불패론. 그럼 이 두 가지 론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사실 강남 아파트의 필패론과 불패론은 우리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다분다마냐 한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강남의 그 불패론 얘기했던 사람은 말리오 줄레저라는 프랑스의 지리학자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한국은 아파트의 기형적인 주거 문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가장 유효한 재테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깨지지 않는 한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자, 주춤하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간다. 강남의 불패론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필패론은 이 다찍기 마코토라는 일본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상 저출산 고령화 구조가 빨리 된다. 그럼 부동산 버블은 붕괴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한때 일본의 강남이라 불렸던 세타이 가이도 폭락했기 때문에 그걸 봐라. 강남 아파트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드시 떨어진다. 이게 강남 아파트의 필패론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이제 배제하고 지금까지 모습 본다면 결국 필패론과 불패론 논란 속에 이렇게 필패론보다는 불패론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날 이렇게 강남 아파트의 가격 모습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집값 추이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강남 필패론에 어떤 그 이론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는 다카치라는 사람이 뭐라 하면 인구 통계학의 근거를 두고 있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한국의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맞추지 못한 데는 헤아리 덴트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그 대형증권사의 부동산 전문가에서 이런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는 이 방송에서 맨날 강남 아파트는 떨어진다. 10년 전부터 떨어집니다. 근데 예. 강남 아파트 오르거든요. 대부분 다 인구 통계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자산계층, 이 자산계층인데요. 지금 자산계층도 스프레드가 넘어졌습니다. 왜냐면 강남 아파트는 고가이기 때문에 핵심 자산계층 해서 이 핵심 자산계층이라는 건 45세, 49세에서 인생에서 라이프 사이클에 보면 흑자 구조가 가장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자산계층이 2018년 이후에 급감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필패론은 신행권 말씀대로 장기 침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될 것이다 하는데요. 사실 인구 통계학적 관점이 반드시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가 간 인구 이동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레미 시겔의 글로벌 솔루션인데요. 예. 자, 미국의 인구 통계학 관점이 뉴욕의 가격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구조상 보면 앙골라 사람 들어오고 아프리카 사람 들어와서 그렇죠. 사실 이게 막으면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뉴욕에서 사람 한 사람 태어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무시했다 하는 측면에서 GS라는 것은 글로벌 솔루션의 약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국의 인구수와 인구 구성을 자 글로벌리 이동하는 것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사회에 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 맹점을 건드리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2일 가구가 4인이다. 근데 지금 1가구당 쪼개져서 1가구에 1인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구가 증가가 똑같은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자 똘똘한 집 한 채 구하자. 이것도 인구 증가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동안 강남 필패를 얘기했던 근거 같던 인구 통계학적 구조가 이런 점에 의해서 이런 맹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데 실패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부동산의 수요를 인구 그러니까 우리로 번역하면 이제 실수요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정책으로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 결국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결론을 맺어봤을 때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그래도 아파트 문제는 조금 한 10년 전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이 머니 무브라는 관점에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관점이 나올 수가 있을지 또 부동산 자금이 그래서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어제도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 이 문제가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의 대책은 많다. 기다려라.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상태에서 이걸 증시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강남 아파트 최근에 주춤하는 것은 종전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종전에는 뭐냐. 불패론 필패론 속에 불패론이 이겼는데요. 이번엔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강남에 거주했던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의 모습을 봤습니다. 과거의 강남 아파트 주가는 동조화 가승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와 그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대 수익률의 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부동산 대책만으로 잡겠다. 부동산 대책만을 잡겠다. 이것이 수요 억제책이든 공급 확대점 이러면 안 된다. 자, 공급 확대든 수요 억제점 할 때 그 남아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야 부동산 대책이 되는데 그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갈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 간의 대책 오늘 머니 무브라든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뭐냐? 부동산에 이탈하는 가야지 가는 곳이 있어야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윤석열 정부까지는 뭐냐면 너무 강남의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이런 부동산 대책만 이렇게 초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비교적 올바른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강남의 아파트 부동산 대책하기 전에 친증시 정책을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아파트 가격의 안정 모습은 친증시 정책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됐다. 그래서 일단 방향은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부의 수단은 국민의 재산 증식 수단은 부동산보다 주식 쪽으로 가야 된다. 오케이, 맞는다. 근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는 강남의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을 뛰어넘는 주가의 기대 수익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는 지금 증시와 관련해서는 더 강도 있는 친증시 정책을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식이 부동산의 강남 아파트 기대 수익률을 높으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강남 아파트 이탈 자금들이 이렇게 주식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남 아파트와 주식이 강남 아파트 때려잡는다 이런 시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원밸리에 지금 34평을 갖고 있는데 이게 70억입니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본주의 사상 하는데요. 같이 가야 됩니다. 당신들만 부자입니까? 우리 것처럼 강북에 사는 사람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재테크 못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보다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 근데 요즘 들어서 그렇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맞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 다 95% 이상은 그렇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마치 자랑 없습니다. 내가 강남 아파트 34평이 70억입니다. 이러면 이 방송에서는 뭐냐? 강남 아파트에서 부정적으로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주가 이분법적으로 때려잡자 이런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남 앞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좀 생각해라. 강북이란가 지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눈물을 짓는지 이거 좀 생각해 주십사. 어디 가서 34평에 70억 거래됐다 이 얘기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입니다. 이게 통합이고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가장 중심 위문화,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공존의식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문화이다. 34평 70억 제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얘기 좀 덜 하시길 바라겠고요. 단순하게 부동산 때려서 부동산 잡으려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머니무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증시 활성화 정책이 그동안의 한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꼽혀왔던 이 부동산 문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점, 이 말씀 참 중요하게 들리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